아마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꽤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구찌인데요. 구찌는 구찌오 구찌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921년에 설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피렌체에 처음 오픈한 구찌는 가죽 제품 전문점으로 시작했고 이후 핸드백, 여행 가방, 신발, 실크, 시계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과연 구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21년 구찌오 구찌는 역사에 길이 남을 브랜드인 구찌를 설립합니다. 그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죠. 과거 런던의 사보이 호텔이라는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상류층들의 가방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자신이 이를 직접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구찌를 설립하고 가죽 가방을 만듭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당시에는 구찌를 대표하는 유명한 GG 로고가 탄생하지 않았었죠. 이 로고가 탄생한 것은 1933년으로 창립자의 아들 알도 구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알도는 아버지의 이름인 구찌오 구찌의 앞 두 글자를 따서 로고를 만들었죠. 구찌가 처음 오픈했을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고객층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있으니 부자들한테 팔아야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매장을 내기도 했고요.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 마케팅 방법은 부자들을 상대로 확실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7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중산층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찌의 명성은 생각보다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980년대 구찌 패밀리의 분쟁으로 인해 구찌의 운영은 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식 소유 문제 때문에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탈세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집안과 회사가 동시에 콩가루가 되어버린 건데요. 최근 개봉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하다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아마도 1994년 톰 포드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임하면서부터일 겁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톰 포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죠? 바로 현재 본인의 브랜드인 톰 포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톰 포드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포르노 시크, 즉 자극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라인이 살아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는 2004년 구찌를 떠나기 전까지 관능적인 스타일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찌를 변화시키면서 구찌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찌는 케링그룹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케링그룹은 1963년 프랑스와 피노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그룹으로 LVMH, 리치몬트와 함께 명품 시장 3대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케링그룹에는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발렌시아가, 부쉐론, 브리오니, 지라드 페라고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역시 아울렛이겠죠. 다행히도 구찌는 아울렛 입점 브랜드라 아울렛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구찌가 가장 저렴한 아울렛은 아마도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더몰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 할인율도 크고 세일 기간에 가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다 아이템이 몇 개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뱀부백입니다. 1947년에 처음 등장한 뱀부백은 돼지가죽 소재인 몸통에 일본산 대나무 손잡이를 붙인 작은 핸드백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대나무 손잡이를 만들게 된 이유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가방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이탈리아가 당시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방 손잡이의 재료가 부족해서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시작이야 어찌되었든 이제 뱀부백은 구찌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로퍼 좋아하시나요? 구찌에서 잘나가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호스빈 로퍼인데요. 페라가모와 함께 로퍼계의 양대 산맥을 달렸던 바로 그 신발이죠. 얼마 전 레트로 무드가 주류가 되면서 이 호스빈 로퍼도 다시금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장식을 의미하는 호스빗은 원래 승마용 제갈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제갈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로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195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로퍼는 그 역사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1985년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톰 포드가 떠난 뒤 구찌는 평범한 명품 브랜드로 10년간 남아있다가 다시 핫한 브랜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알레산드로 미켈레라는 디자이너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15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을 당시 그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 머지않아서 그는 패션씬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5년 당시 미니멀과 놈코어가 대세 패션이었을 때 그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의 컬렉션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벌이나 호랑이, 뱀 같은 자연의 심볼들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구찌와는 다른 스타일을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덕분에 현재 구찌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었고 가장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구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계속 잘 나가게 될 것 같네요. 마치 도끼처럼 말이죠. (1936년) 처음 탄생한 후부터 나일론이라는 소재는 줄곧 패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을 만든 회사들도 여럿이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만드는 나일론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코노 나일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라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이름을 알려오고 있죠. 과연 프라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13년 마리오 프라다가 밀라노에서 프라다를 설립하고 여행용 트렁크를 만들면서 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시기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1978년 창립자의 손녀딸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를 이야기해야 하죠. 그녀가 1978년 프라다를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라다는 단지 2군데의 매장만을 가진 파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이 파산 직전의 회사를 되살린 게 바로 포코노 원단, 즉 나일론 소재였죠. 미우치아 프라다는 당시 명품백들이 모두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왜 굳이 명품백이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소재인 포코노 나일론을 가방 제작에 사용하기로 했죠. 이렇게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프라다의 가방은 매우 미니멀해서 어찌 보면 좀 심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그렇게 대박을 치진 못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미니멀리즘 유행이 불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프라다에서 내놓는 나일론 제품들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으며 물에 젖어도 가죽처럼 변형이 없고 심지어 가죽보다 가볍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프라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을 수 있었죠. 미우치아 프라다는 놀랍게도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인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요. 이걸 보면 대학 전공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건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립자인 마리오 프라다가 아예 한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프라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생긴 사피아노 가죽인데 이 가죽은 바로 마리오 프라다가 개발했습니다. 사피아노 가죽은 단단하고 가벼우며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해서 제품을 편하게 쓸 수 있죠. 최근에는 프라다 이외에도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가죽이지만 프라다가 처음 발명했다는 걸 알아두면 쓸 때가 있겠죠. 프라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프라다는 의외로 이런 협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프라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의상처럼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감독들과 협업해 광고를 단편 영화 형태로 만들기도 하죠. 물론 이 모든 활동의 이유는 마케팅입니다. 프라다는 현재 프라다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라다 그룹에는 프라다, 미우미우, 영국의 구두 메이커 처치스가 있죠. 다른 명품 그룹에 비하면 약소한 편이지만 나름 알찬 브랜드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다의 선글라스는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레이벤의 제조사로 유명한 룩소티카 그룹에서 생산하고 있죠. 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선글라스와 안경이 룩소티카 그룹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버버리와 불가리, 샤넬, 코치, 올리버 피플스, 홀로와 베르사체 등 다 합치면 30개가 넘는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막에 프라다 매장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장처럼 보이는 이 박물관의 이름은 프라다 마파, 독일 출신 아티스트인 마이클 앨름 그린과 잉거 드레그셋의 작품입니다.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한때 주시했던 시장이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과 맞물려 일본의 명품 소비는 한때 급성장했고 프라다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일본 시장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한때 프라다의 홈페이지는 영어와 일본어로만 서비스되었으며 현재에도 프라다는 일본에 가장 먼저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요. 물론 최근에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타겟으로 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화려한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프라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공해오고 있습니다. 창립자 마리오 프라다가 자신의 브랜드를 금녀의 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여자에 의해 성공하게 된 프라다는 꿋꿋이 자신들이 걸어오던 길을 계속 걷고 있죠. 제네시스부터 아디다스까지 다양한 콜라보와 친환경 제품까지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프라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내놓을 제품들에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최근 인스타그램에 로라이즈 팬츠 사진이 자주 올라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레트로라고 해도 너무나 간 것 같은 유행이 돌아왔다는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끔찍한 유행을 다시 불러온 건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입니다. 1993년 처음 탄생해 여성 의류와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을 생산해오며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브랜드는 소녀 감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화려하면서도 발랄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미우미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우미우가 프라다 그룹에 속한 브랜드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LVMH나 캐링, 리치몬트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나름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는 프라다, 미우미우, 그리고 남성 구두 브랜드인 처치스가 속해 있습니다. 처음 미우미우가 시작된 것도 프라다를 이끌던 미우치아 프라다 덕분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프라다에서 일해온 그녀의 별명인 미우를 2번 반복해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별명을 걸고 만든 브랜드답게 미우치아 프라다는 본인의 옷장에 존재하는 옷들에서 받은 느낌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다가 머리를 지배한다면 미우미우는 가슴을 지배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프라다는 미니멀하고 단정한 느낌이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프라다를 사는 게 맞지만,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건 미우미우입니다. 미우미우를 설명하는 모토도 거래 타트, 즉 마음속에 숨어있는 소녀죠. 프라다가 정제된 느낌이라면 미우미우는 정제되지 않은 아방가르드 그 자체라고 해야 할까요? 두 브랜드의 런웨이를 비교하면 한눈에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우미우가 톡톡 튀고 대담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적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가방이나 지갑만 보더라도 프라다와 미우미우의 차이가 잘 느껴집니다. 역시 프라다는 미니멀하고 미우미우는 조금 더 화려하죠.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녀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우미우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소녀들을 런웨이에 모델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뭔가를 흉내내는 것보다는 직접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로 그 방향이 정해졌지만, 미우미우는 2000년대 초반에 남성 컬렉션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 라인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화려하고 어린 감성의 옷들을 선보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22년 FW 시즌에 다시 돌아왔죠. 어쩌면 남자들이 유행에 맞춰 로라이즈 팬츠, 다시 말해 골반 바지를 입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프라다는 이탈리아 브랜드죠. 미우미우도 이탈리아 브랜드가 맞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이탈리아 브랜드의 대표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미우미우가 이탈리아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2022년 4월 현재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건데요. 프랑스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본사를 옮겼다는데, 코르시카 출신으로 프랑스의 황제 자리까지 오른 나폴레옹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미우미우가 독특한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출신이 많은데, 뿌리가 그쪽이니만큼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장 먼저 여는 곳이 자국의 도시들이죠. 하지만 미우미우가 가장 먼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2009년 중국의 선전 지역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미우미우에게는 최초였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매장을 오픈한 프라다나 중국에 가장 먼저 대형 매장을 낸 미우미우나 둘 다 재미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다 보니 미우미우는 여성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건 여성 감독들을 고용해 단편 영화를 촬영하는 건데요.
우먼스 테일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현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감독들은 미우미우의 액세서리와 의류라면 뭐든지 원하는 걸 골라서 촬영할 수 있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내놓습니다. 루이비통부터 폴로까지 향수를 내놓지 않는 브랜드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미우미우는 이 경쟁에 조금 늦은 2015년에 뛰어들었는데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마테라스의 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향수, 써보신 분 계신다면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어야 장사가 되는 패션 산업이 위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덕분에 패션위크 같은 관련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우미우는 재미있는 대처를 했는데, 바로 눈 덮인 산 위에서 패션쇼를 진행한 겁니다. 이전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독특한 패션쇼를 선보였지만 미우미우만큼 브랜드 감성에 맞는 패션쇼를 선보인 브랜드는 없었죠. 이렇게 패션부터 브랜드 운영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은 미우미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삼색선, 그리고 회색 톤의 기장이 짧고 슬림한 수트,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입니다. 톰 브라운은 미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로 2001년부터 디자이너 본인의 이름을 딴 레이블로 역사를 시작했고, 불과 2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이면서도 일반적인 미국 브랜드와는 다른 말 그대로 톰 브라운 스타일을 창조해냈죠. 과연 톰 브라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역사와 특징이 숨어 있을까요? 톰 브라운은 1965년 미국 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사랑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쫓아 움직였는데요. 그 꿈을 위해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디자이너 치고는 별 볼 일 없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에 이런 작은 일이 도움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후 그는 클럽 모나코의 디자이너 자리에서 일을 시작해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1년 클럽 모나코를 떠나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접 본인이 입고 싶은 수트를 만들어 입고 다녔고, 동시에 본인의 이름을 건 맞춤 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톰 브라운 특유의 수트 스타일이 등장했는데요. 재미있게도 톰 브라운은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낡은 수트를 줄여서 입고 다녔다는데, 줄어든 세탁물 특유의 느낌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옷들은 크고 여유가 있는 편인데, 슬림한 톰 브라운의 수트는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톰 브라운의 수트는 잘못 보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런칭 초기에는 고객층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톰 브라운이 주는 특유의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바이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후에는 프랑스의 꼴레트와 미국의 버그드프 굿맨 등에 입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어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 나가죠. 2013년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셸 오바마의 드레스 디자인이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각종 행사에서 영부인인 미셸은 톰 브라운이 만든 원피스를 선택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뚝 선 톰 브라운은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죠. 톰 브라운을 대표하는 스타일은 한마디로 짧은 기장의 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장과는 비교되는 패셔너블한, 그리고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 수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톰 브라운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죠. 어깨가 낄 정도로 딱 맞고 소매와 총장의 짧은 재킷과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가 바로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룩입니다. 앞에서 톰 브라운이 스포츠를 사랑하던 청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후 톰 브라운의 기성복 컬렉션에서도 또 다른 스타일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애슬레틱 스타일, 즉 운동선수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 톰 브라운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톰 브라운의 삼선, 도대체 왜 톰 브라운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된 걸까요? 사실 정확한 유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설이 있는데, 고급스러운 유럽 명품 브랜드의 느낌을 내기 위해 톰 브라운이 일부러 프랑스 국기에 사용되는 3가지 색상을 차용했다는 설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냥 이 색상 조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3선은 매번 톰 브라운의 컬렉션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톰 브라운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톰 브라운 의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줄무늬도 있는데, 바로 니트나 재킷, 가디건류의 팔에 새겨지는 줄무늬입니다. 상조 에디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테일은 자세히 보면 하얀색 4줄이 그어져 있는데, 원래는 3선이었지만 아디다스에게 한번 고소당하고 나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톰 브라운도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의 투자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고, 결국 2016년에는 또 다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리고 2018년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모기업 제냐그룹에서 5,500억 원에 톰 브라운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현재 톰 브라운은 제냐그룹 소속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톰 브라운은 패션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팔리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죠. 그 상업적인 요소가 바로 3색선이 달린 셔츠이고 팔에 줄무늬가 그려진 가디건입니다. 톰 브라운의 컬렉션을 보면 분명 브랜드 특유의 컨셉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는 톰 브라운의 옷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범할 수 있는 옷들의 변화를 주어 톰 브라운만의 느낌을 살려냈고, 이것이 수많은 팬층을 양성해낸 것이죠. 앞으로도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한 톰 브라운만의 색을 가지고 입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옷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럭셔리함의 상징으로 취급받는 트렌치코트. 이 트렌치코트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죠.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버버리는 클래식한 패션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에도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브랜드죠. 최근 들어 흐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버버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버리는 토마스 버버리에 의해 1865년에 창립되었는데, 재미있는 건 원래 토마스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를 아웃도어 브랜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굳은 영국의 날씨와 더불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고급 패션의 상징과도 같지만 과거의 버버리가 아웃도어 브랜드가 될 뻔했다는 사실은 좀 놀랍네요. 버버리의 이름은 정확히는 지금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버버리스 오브 런던이었고, 그 다음엔 버버리스, 그리고 버버리가 되었죠. 지금은 로고가 변경되었지만 과거 버버리의 로고는 말을 타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로고는 1900년에 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로고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이었는데, 채택되어서 한동안 버버리를 대표하는 로고로 사용되었죠. 버버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트렌치코트죠. 이 트렌치코트가 큰 인기를 끌게 되어서 버버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버버리의 트렌치코트에 들어가는 개버딘이라는 소재는 창립자인 토마스 버버리가 개발한 소재로 탄탄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중세시대의 망토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천인데요. 이 천을 토마스 버버리가 개선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버버리의 이름을 달아 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오는 날 추위와 축축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옷이 탄생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트렌치코트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바로 전쟁에 있습니다. 1889년부터 시작된 보어 전쟁에서 영국군은 방수성이 뛰어난 개버딘 소재 이야기를 듣고 군용 방수복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버버리는 영국군을 위해 타이로켄이라는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군용 의료에 제작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1차 대전 때 연합군은 다시 한번 버버리에게 군용 방수복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어 전쟁과 달리 1차 대전은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양상이었죠. 1차 대전 때부터 기존의 전쟁과는 다르게 참호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버버리는 참호전에 맞는 코트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결국 탄생한 코트가 바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1차 대전 당시 탄생한 버버리의 코트는 2차 대전 때에도 영국군 장교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장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트렌치코트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트렌치코트를 착용했는데요. 영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버버리의 코트가 계속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버버리하면 트렌치코트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죠.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버버리의 코트는 1955년부터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왕족들이 입는 트렌치코트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하나 만드는 데는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트렌치코트를 만들 때 10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죠.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버버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체크 패턴입니다. 버버리의 노바 체크 패턴은 타탄 체크라는 패턴의 일종을 변형시켜 만든 무늬인데요. 이 체크 무늬가 유명해지게 된 건 트렌치코트의 안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죠. 그래서 버버리 하면 체크 무늬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버버리는 상표권 문제에 매우 민감한데 여러 나라에서 버버리의 체크 무늬를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버버리 노래방, 버버리 단팥빵, LF에서 라이센스로 생산하는 닥스와 쌍방울, 삼성물산의 빈폴 등이 버버리에게 고소를 당했죠.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이긴 것은 아니고 일부는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 무늬가 버버리의 발목을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 라이센스만 사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대중화로 인해 버버리의 체크 무늬는 싸구려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된 건 당시 경영진의 잘못이 컸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 버버리 경영진은 라이센스를 거의 아무나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이센스란 개런티를 지불하고 고유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제조 기법을 쓰는 것인데 그 결과 각 나라마다 버버리 이름을 달고 생산되는 제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잠깐 동안 라이선스를 팔아서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버버리의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버버리 경영진도 결국 본인들이 망할 것 같았는지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영입한 건데요. 그는 새로운 버버리를 만들어내라는 특명을 받고 혁신을 감행합니다. 그 혁신은 우선적으로 체크무늬 제품의 비중을 전체 제품의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죠. 또한 중국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기반 확대에 주력했고 제품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버버리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으로 버버리는 혁신에 성공해서 다시금 우아한 명품 브랜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혁신을 이뤄낸 초창기 모습과 비슷하게 버버리가 또 한 번 혁신을 이뤄냈던 겁니다. 혁신의 성공에 뒤이어 2018년부터 버버리는 리카르도 티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인 그는 버버리 이전에 지방시에서 10년간 활약하면서 지방시를 인기 브랜드로 끌어올리기도 했죠. 등장과 동시에 새로운 로고, 새로운 모노그램을 내세우며 젊은 브랜드로 버버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에도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그는 새로운 버버리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의 길을 걷고 있죠. 과연 앞으로 버버리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게 될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